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시간 두 번째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 내용은 다른 공간에 공유 또는 게시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한옥, 단청, 단아한 미인과 한복, 알록달록한 비빔밥까지.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국의 미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교과서를 준비하고 화면의 작품과 함께 봐주시면 좋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처럼 인상적인 작품을 발견하면 제목과 설명을 메모해 주세요. 먼저 우리 옛 그림 중에서 좋은 작품 하나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깊은 산골, 손님이 찾아옵니다. 왼쪽 밑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죠? 그는 험한 산길을 올라 오직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걸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지만 이른 매화가 흰 눈처럼 피어있고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반가움이 전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이 담긴 훈훈한 그림 같습니다. 잠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선생님이 겨울에 경주 여행을 갔을 때 찍어온 동궁과 월지, 야경입니다. 근사하죠? 교과서 81페이지 길게 펼쳐지는 도판에 선사시대 미술품 빗살무늬 토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선조들은 오른쪽에 있는 움집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돼서 이것이 재현된 모습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로 질문 토기라고도 부르고 그릇 표면에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기하학적인 무늬를 누르거나 그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 청동기 시대 유물 고인돌입니다. 사진 속 고인돌은 우리나라 고인돌을 대표하는 강화도 부근리의 고인돌 모습입니다. 남북한을 합쳐서 4만 개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사회가 조직되던 청동기 시대의 유력한 부족장의 무덤으로 크고 평평한 바위를 몇 개의 바위로 개어 놓았습니다. 고인돌 아래에는 군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검, 거울, 방울 등 청동기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즉, 당시 계급사회가 형성되어서 지배자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이 고인돌인 것 같습니다. 고대로 넘어가서 고대미술, 백제, 금동, 대향로, 6, 7세기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예품이죠. 이 설명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맨 위에는 봉황이 있고 받침대에는 용이 꿈틀대고 있으며 중간에는 신선들이 사는 산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의 탁월한 금속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세계에 널리 알린 동아시아 금속 공예 최고 걸작품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네요. 용이 향로를 바치고 복례산 위에 봉황이 날고 있으며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에는 사이사이 사랑과 동진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삼국시대 신라, 첨성대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봤을 겁니다. 경주 여행을 가면 동궁과월지와 함께 이 첨성대의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귀여운 인형은 망고 같은 노란 인형은 첨성이라는 첨성대 홍보 마스코트인데 지난번 경주 여행 때 보러 갔다가 만났거든요. 귀여움이 장착된 정말 마스코트의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삼국시대 선덕여왕 때 지어졌으며 꼭대기에서 신라인들은 별을 관측을 했고요. 오른쪽에 저 이색적인 사진은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1937년도에는 경주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저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요. 현재는 이렇게 문화재에 올라갔다간 현행범으로 체포되겠죠. 천문 기상을 관측하기에 세운 건물이고 362개의 화강암 벽돌로 지어진 현존하는 동양 최고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원통형 형태와 정남향에 네모난 문, 꼭대기에는 우물정 모양의 천장돌이 있습니다. 또 곡선적이면서 아담한 형태는 미적으로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의 8세기 대표작 석굴암의 본존 불상입니다. 옛날에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유리로 막아놔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석굴암에 조성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요. 두 번째,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온화한 인상과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사실적인 형태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불교 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라 미술을 보다 보니까 1월에 갔던 경주여행이 생각나네요. 그때 SRT를 타고 왼쪽 밑에 보이는 황금 벌판에 저 무덤들을 봤고 가장 백미는 야간에 갔던 동궁과을지의 야경, 운치에 있는 저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저 풍경을 보지 못하신 분은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두 번째, 좋은 그림 함께 감상하기.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유명한 그림이라 잘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서울의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고 비온 뒤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포착을 했어요. 무채색의 단순한 색감으로 사람이 없는 고요한 풍경만을 그린 그림이라 뭔가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다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할 거예요. 어디 훌쩍 떠나기도 힘든 요즘에 이 인왕제색도의 고요한 풍경을 보면서 심호흡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고려시대 미술,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으로 시작합니다. 고려시대 미술은 고려 청자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이 유명하죠. 매병이란 어깨가 둥글고 입구가 작으면서 밑으로 갈수록 홀쭉해지는 형태의 이 병을 말하고요. 상강 기법으로 구름과 학의 무늬를 새긴 매병이라는 뜻이 이 미술품의 이름이에요. 이 무늬를 보면 원의 안에는 학들이 위쪽으로, 바깥에는 학들이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원무늬 안에는 날아오르는 학, 밖에는 땅을 향한 학을 상감 기법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청자입니다. 송나라에서는 천하의 명품 10개 포함시키면서 아주 득템하고 싶어 했던 그런 도자기였습니다. 비색, 유려한 곡선미, 상감 기법이 특징인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인 최순우 선생님은 담담하고 갓맑은 하늘빛이라 하고 비색을 표현을 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청자가 정말 실물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자가 갖고 있는 오묘한 색감을 직접 보면 그 매력에 빠지는데요. 이게 사진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청자를 직접 보신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삼성 리움미술관의 컬렉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월정사 팔각9층 석탑, 이름이 또 긴 것인데 이 긴 이름에 팔각 형태의 9층 석탑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고려 전기에 규모가 크고 화려한 석탑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평창의 월정사에 있는데 다각 다층 석탑을 우아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으며
팔각 모양의 기단 위에 9층의 탑신을 올리고 청동과 금동 장식을 해서 고려의 금속공예 기술까지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미술입니다. 조선시대는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열겠습니다. 와, 정말 그림 속 풍경이 장관이네요. 우리나라 실제 자연은 아니고 안견이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두고 그렸다고 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에 저 기암괴석들 가운데에 신선들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 최고의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박팽령과 함께 무릉도원을 거닐었던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완성했다고 해요. 기암괴석의 골짜기를 돌고 폭포를 지나 복숭아꽃 나무가 있는 무릉도원에 당도하는 모습입니다. 맨 왼쪽은 현실세계, 중간은 현실과 무릉도원의 경계, 오른쪽은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왼쪽 현실, 가운데는 경계, 오른쪽은 신선의 세계인데 이 작품은 현재 일본의 국보로 덴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볼 수가 없는데요. 문화재 환수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작품을 돌려받는 날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미술가가 플라스틱 블럭으로 컴퓨터 픽셀처럼 표현한 몽유라는 작품이네요. 디지털 산수화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고요. 20개 붓질을 픽셀 초강처럼 변형시킨 신선한 발상이 재밌네요. 자, 이제 조선시대 건축물인 근정전입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실의 정궁이었는데요. 조선 왕조 건립 때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전부 불타버렸다가 고종 때 다시 증건됐다고 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는 근정전에 또 그 내부에 들어가면 왕의 의자인 어자와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목조 건축물이고 국왕의 즉위식, 법령 반포 등을 하는 곳으로 조선의 왕실을 상징하는 정전이었는데 이 어자 뒤편의 1월 오봉도는 해와 달, 5산봉우리를 그린 좌우대칭의 장엄한 그림으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고요. 이 수학 PPT 첫 화면에도 사용됐어요. 매일 관광객들을 위해서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 거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겨울에 가서 봤었고 화려한 의상과 궁중의 음악, 절도에 있는 행렬들로 인해서 아주 웅장한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초충도의 대가 신사임당의 작품이 유명한데 다나하고 아담해서 어디에 장식해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지와 방앗개비. 보면 볼수록 식물, 곤충 등을 정말 자세히 섬세하게 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지가 있고 또 나비가 날고 벌 2마리가 가지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안정된 구도, 섬세한 묘사, 뛰어난 채색기법이 특징이며 8폭의 병풍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초충도란 원래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해서 그린 전통 회화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이 8폭의 병풍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인데 이 중 2개의 그림은 5,000원권, 50,000원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도 강릉에 가면 신사임당과 율곡의 생가가 있는 오죽헌이 있는데요. 이 맨 위에 있는 풍경은 또 역시 5,000원권 뒷면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곳에 초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전시와 현대 미디어 아트까지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보고 온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겸재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와, 그리운 금강산을 그린 멋진 진경산수화인데요. 수직으로 쭉쭉 뻗어있는 바위 모양이 험준한 산세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바위가 많은 산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자신만의 표현기법 겸재준을 개발해서 금강산을 표현한 조선 후기 대표화가인데요. 이 조선 후기에는 기행문학의 유행과 서양 화법의 전례로 인해서
우리의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발달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산수만을 그렸다는 놀라운 사실이 예, 이때 드디어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대 해석 김윤래라는 현대미술가는 어린이의 머리 위에 금강전도를 입체적으로 재현한 미술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흙과 강화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평면인 전통 회화를 입체로 재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 후기 풍속화로 넘어갈게요. 그림 속에서 그림 감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포함된 책은 단원 김홍도의 단원 풍속화첩이라고 합니다. 25점의 그림이 들어있고요. 유생들이 그림을 펼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감상하는데 그림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생각을 서로 나누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다양하면서 한 사람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귀한 작품에 침이 튈까봐 입을 가린 것으로 보아서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풍속화첩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서당이 있는데 서당 그림은 또 이런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눠 앉았어요. 왼쪽은 짧은 저고리를 입어서 상민 계급의 아이들, 오른쪽은 긴 저고리를 입은 양반 계급의 아이들, 가운데 우는 아이의 복장은 상민. 왼쪽 아이들은 같은 편이라 우는 아이를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고 입을 가린 채로 답을 가르쳐주는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상민 계급이 부상하면서 양반들과 함께 서당 출입을 했다는 것을 이 풍속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속화 하면 또 신윤복을 빼놓을 수 없는데 신윤복의 월하정의는 남녀가 등장하고 그윽하고 애틋한 분위기입니다. 달빛 어두운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겠지. 신윤복의 그림도 고려청자만큼이나 실물갑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그림의 선이 섬세하고 작은 그림 속에 구성이 세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장을 표현한 것이나 색감이 현대인이 보기에도 아주 감각이 뛰어난데요. 이 그림에는 가운데 책의 그 이음새 부분에 담벼락에 모서리를 맞춘 절묘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담한 소재를 세련된 색과 선으로 표현한 천재화가 신윤복의 풍속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양반층의 놀이를 주제로 조선의 낭만과 멋을 그림에 담았음, 눈썹달이 침침한 빛을 비치는 야밤에 선비와 한 여인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 눈썹달의 형태를 한 천문학자가 분석을 해서 이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또 한 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지키신 풍속화 진품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윤복 그림을 보고 참 놀라워서 한참 서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테디베어들은 포토존이었는데 왼쪽은 월화정인인데 오른쪽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바로 미인도였습니다. 가슴속에 서린 만가지 춘정, 붓끝이 능히 그려내었네 라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해 대가 김정희는 추사체를 창안했는데 그는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힘이 없고 정말 세력을 잃어버린 그를 꾸준히 찾아온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상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에게 이 그림을 보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 겨울 설원이의 초라한 토담집,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림으로써 자신의 쓸쓸한 상황과 변함없는 이상적의 의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로 이 토담집을 재현한 그런 건물이 있는데 2년 전 제주도에 갔을 때 이 세안도를 꼭 닮은 건물을 지나가다 봤는데요. 알고 보니 추사를 기념하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몰라서 못 들어갔는데 다음 방문 때 한번 꼭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 근대미술가 2명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성화가 나혜석의 작품들입니다. 이 화가는 유화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데 공헌했고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유로운 여성의 삶을 갈망을 했는데 그 자유로운 삶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용인받지 못해서 불우하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명, 무희는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그렸고요. 자아상은 나혜석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중섭의 황소, 너무나 이 작품 유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양의 야수파 그림보다 더 거칠고 힘이 넘치죠. 소가 가진 박력 있는 움직임은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과 화가 자신에게도 큰 힘이 돼줬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기운 넘치는 소그림을 그림. 이중석의 소그림은 민족 정기의 표현이면서 화가 내면의 자상이라고 불립니다. 거칠고 굵은 선에서 느껴지는 박력, 그리고 한국의 향토적 정서가 어우러지는데 또 다른 그림인 흰소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담고 있죠. 이중섭이 거주했던 제주도의 이중섭 거주지 근처에 이중섭 문화거리가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추사기념관을 가볼 때 이곳도 한번 방문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선사시대 미술부터 근대 미술작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 잠깐 보시고요. 네, 잠깐 정지하시고 보셔도 돼요. 총 3개의 과제를 선생님이 제출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또 다른 링크된 영상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시청하는 게 3번째 과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